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66년 만에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고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북중러 삼각연대로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응하는 세력 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긴장감을 단숨에 높인 전체주의 국가들의 천안문 회동. 북중러의 밀착은 국제사회를 다시 신냉전 구도로 나눌 것이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 고착화되면 최일선에 서야 할 한국. 첫 한미 정상회의 끝에 안미 경중 탈피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오늘 전승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 북중러 정상이 한데 모인 것과 관련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 정세가 복잡 다단하다며 우리와 국경을 맞댄 주요국에 대해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중러 정상은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천안문 망루에 함께 서는 장면을 연출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반서방 연대가 결속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펼치며 일단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로 시선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제조업 성장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요. 오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견 제조기업을 찾았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을 찾아 진행한 K제조업 기업 현장 관담회에서 이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고용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되어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벌써 다음 주면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계획돼 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합니다.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 이후 70일 만입니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입니다. 민생경제와 정치, 안보, 외교, 사회문화 이 세 분야에 걸쳐 150여 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40년 후엔 나라 빚이 지금보다 3배 급등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앞으로 40년도 채 되지 않아 바닥나고 건강보험도 8년 후인 2033년부터 준비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향후 40년 뒤 국가 채무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전보다 얼마나 더 악화된 걸로 전망되는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래 재정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40년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국가채무 전망 결과를 보면 5년 전보다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둔화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40년 후인 206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6.3%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인데요. 2020년 전망인 81.1%보다 75%포인트가량 껑충 뛴 수준이고요. 올해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정부의 나라비 전망이 어두워진 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돼 복지 비용 등 의무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GDP 대비 의무 지출 비중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2%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네,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나라비 더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재정 역시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48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64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5년 전 장기 재정 전망 때보다 8년 늦춰진 건데요. 올해 3월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연금 구조 개혁은 미뤄지면서 40년 후 GDP 대비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5%까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다른 주요 공적연금, 보험도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 2033년 준비금을 소진하게 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역시 내년 적자 전환에 5년 후인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고됐습니다. 네, 이처럼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경우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 많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기 재정 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 상태를 예측한 것이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인구를 늘리거나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쓴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133%로 현상 유지 때보다 최대 23%포인트 더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지금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진다면 17%포인트 더 올라 173%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무지출 절감폭을 15%로 확대한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105%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과감한 의무지출 제도 개선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최근 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며 그 내역까지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70조 원에 달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는 정작 할애되지 못했습니다. 교육 교부금은 의무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예산이 남아 돌아 방만 운영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손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각종 선거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만큼 4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0% 선을 웃도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미국 관세 타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현대차와 HD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입니다. 최근 노란봉투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사 갈등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현대차 임단협 그동안 사실 불안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결국 부분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7년 만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입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처음 이틀은 이제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2시간씩 파업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4시간 파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6%의 찬성을 받았고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을 얻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주 4.5일제 도입,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 어느 정도라고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 노조가 밝힌 그 3일간의 부분 파업은 총 시간이 이제 16시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2교대 근무의 하루치 근무 시간 정도입니다. 이제 역대 최장 파업으로 기록된 2016년 24일간 파업에서 현대차는 3조 1,000억 원 수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 계산하면 하루 1,300억 원 꼴입니다. 지금은 이제 차값이 더 올랐죠. 소나타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엔 기본형이 1,705만 원, 올해는 이제 2,788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넘게 올랐는데요. 이 파업에 따른 피해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틀 사이에 그 협상을 재개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파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이 큰데 노조 파업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도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GM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GM은 이제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이 파업을 이제 일단 오늘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철수설과 맞물려서 이제 추가 파업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GM은 사실상 이제 미국 수출 생산 기지입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이 경쟁력 약화로 이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사측이 이제 그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를 추진하자 노조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그리고 쟁의 행위의 그 대상을 확대하는 그 노란 봉투법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철수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는 지난달 그 고용노동부가 노란 봉투법에 대한 그 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벌써 노란봉투법에 따른 첫 파업, 첫 사례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HD 현대 중공업과 HD 현대 그 미포조선 노조가 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그 양사 합병을 합병을 두고 이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합병 관련 세부 자료와 고용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는 건데요. 원래 이 회사의 합병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는 쟁의행위의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 봉투법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확대가 되면서 파업 명분이 생긴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면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합병 구조에서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HD 현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은 시장 확대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규 기자. 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 즉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약 700여 개인데 이 가운데 500여 개, 비율로 따지면 70% 이상이 거래 중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거래 한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미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유예 기간은 오늘부터 최대 1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아울러 거래량이 한도를 잠깐 넘었더라도 2개월 안에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한도 규제 자체를 다시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현재 79개 종목이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 그럼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 유예와 상관없이 거래 중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를 중단한 건 종목별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즉 15% 때문이라면서 이미 중단된 70여 개 종목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프리마켓 도입이나 수수료 체계 개편 같은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주문을 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는 퀵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공룡인 신세계와 롯데는 서로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최근 퀵커머스 시장에 신세계그룹이 참전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퀵커머스의 정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문을 하면 인근에 있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최근 이 신세계그룹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1일부터 그룹의 통합 이커머스 계열사인 SSG닷컴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달의 민족의 입점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그룹 전체로 확장에 나선 겁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근거리 배송 수요 증가에 따라 입점 플랫폼을 늘려 소비자 접점과 편의성을 더욱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본업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커머스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21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유통기업들이 퀵커머스 시장에서 이렇게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혈투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 퀵커머스 시장이 새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쿠팡, 배민, 컬리, 다이소, CJ 올리브영 등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데요. 각각 쇼핑, 비마트, 컬리나우, 오늘 배송, 오늘 드림 등 신규 브랜드를 론칭해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은 올해 4조 4천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30년 5조 9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늪에 빠진 유통기업들이 또 다른 대안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올해 들어서 1월과 5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부진을 온라인과 연계해서 탈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신세계는 발빠르게 대응을 한 상황이고요. 롯데는 어떤 상황입니까? 신세계는 발빠른 대응, 반면 롯데는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다. 잠잠하다는 건데요. 이 퀵커머스가 대세라기보다는 일종의 트렌드로 인식을 하고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자체 앱을 통해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퀵커머스 진출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하루 3-4차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롯데 유통부문의 상황을 보면 전략 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롯데마트 슈퍼는 올 상반기 국내 사업에서 354억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롯데온으로부터 이 그로서리 사업단을 넘겨받은 영향도 있는데요. 이 조직 통폐합으로 인해서 떠안은 손실이 180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는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부분 유통기업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장에 뛰어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롯데만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업계 관계자 여럿한테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롯데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꽤나 많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요. 퀵커머스는 배달과 함께 움직여야 하니까 배민 등 기존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을 고민할 텐데 수수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달비 지원 등 각종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미 자체 배송을 하고 있는 만큼 업태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고민이 될 것이란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유의 기업 문화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형제인 한 이후에 계속 결정이 느려요. 계속 타이밍 놓치고 있는데
좀 안정적이고 신중한 타입이에요. 섣불리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9월) 한 달간 서울 도심이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대 전시관으로 변신합니다. 세계적인 아트 디자인 페어가 잇따라 막을 올리고 서울 전역은 대규모 조각 전시장으로 바뀝니다. 서울이 글로벌 예술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강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이 만개한 인왕산. 한국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손상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요절한 천재 작가는 서민의 삶과 행복을 서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BTS RL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하늘이 아주 중요해요. 하늘이 청회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축제인 키아포와 프리즈 서울이 올해도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50여 개국 295개 갤러리가 참여하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키아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미술축, 프리즈하고 거의 맞먹는 이런 이제 인식이 세계에 많이 퍼졌어요. 이번에도 많은 컬렉터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세계적인 거장은 물론 한국 미술의 미래를 짊어진 신진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보니 좀 살아있는 느낌도 나고 작가님들의 그런 의미나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디자인 플랫폼 디자인 마이애미의 이름을 건 아시아 최초의 전시회도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K컬처 속에 한국 디자이너들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마이애미가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전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서 조금 더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선보입니다. 뚝성 한강공원과 보라매 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서울 조각 페스티벌도 시작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조각 작품 100여 점이 서울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전역에 흩뿌려 놓듯이 많은 지역에 엄청난 조각 작품이 시민들을 찾아와서 화랑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작품들이 찾아가서 투자에서 감상, 일상 속 체험까지 이번 9월 서울은 예술의 다양한 얼굴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제 사진 작업들이랑 그림 작업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미디어 앞으로 해서 또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참여할 수 있게 글 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일상에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 그림이 세상으로 더 나가는 모습들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작업실을 벗어나서 더 다른 공간에 제가 제 그림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작가로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